박사님을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예.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예. 지금 제가 그러면 한 3, 40분 발표 드리고, 시간이 짧으니까, 어, 서둘러서 하고,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 업계에서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생생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제가 공유를 하고, 어, 잠시만요. 공유가 됐을까요? 예, 잘 보입니다. 네, 풀 스크린으로 해주시면. 네네. 네. 이런 목차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미국과 한국의 제도를 비교하는 건데요. 일단 전체적인 큰 틀은 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기술과 조직과 제도의 공진화 과정이다. 이렇게 큰 틀을 가지고 접근을 하겠습니다. 일단 기술이 나오면 자동으로 산업화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맞는 조직과 제도가 발명되어야만 산업화로 이룰 수 있다는 전제를 갖고 있는 거죠. 뭐 유명한 분인데 알프레드 챈들러가 관련된 연구를 처음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갑자기 하니까. 네. 챈들러가 이제 미국의 경제사를 연구할 때 미국의 산업화 과정에 근대적 대기업이라고 하는 그 경영 조직이 같이 발명됐기 때문에 산업화가 잘 이루어졌다 이런 요지의 책을 썼는데요. 이걸 받아서 그 하버드의 경영대학원 교수죠. 게리 피사노가 한 30년 정도 바이오텍 연구를 했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20세기 초반에 미국의 그런 새로운 조직과 제도가 만들어졌던 것처럼 과학 기반 산업에도 새로운 조직과 제도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크게 봐서는 그 바이오텍이라고 하는 큰 새로운 기술이 여하의 산업화를 되기 위해서 어떤 조직과 제도가 필요했는가 이런 걸 우리가 리뷰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는 미국에서는 잘 됐는데 우리나라는 조금 더 어려운 상황이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선배로서 잘 나갔기 때문에 미국의 사례를 잘 보고 우리나라는 얼마나 다른가 이걸 좀 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거는 이제 그냥 스킵하겠습니다. 기술과 조직과 제도가 같이 공진화한다는 관점에서 봤을 때 설명이 잘 되는 그런 사례들인데요. 이건 나중에 시간 되면 한번 보충하고요. 오늘 문제 제기를 하려는 건 이것입니다. 기술을 산업화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조직적 구조, 그다음에 제도적 배열이 필요한데 그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게 파이낸싱이죠. 그래서 크게 봐서 파이낸싱은 혁신을 위한 자금 조달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유형자산 기반의 담보가 제공 가능하고 점진적 혁신 그리고 느린 발전이 이루어지는 곳 그리고 4년도 매출 전망이 가시성이 뚜렷한 곳 이런 것들은 은행 대출로 충분히 가능하죠. 그 파이낸싱이. 그래서 굳이 투자를 받아서 지분을 희석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지만 무형자산에 기반해서 담보가 없고 급진적 혁신이 잘 일어나서 변화가 빠르고 또 그래서 당장 내년에 매출 전망이 가시성이 낮고 그렇지만 성공 시 굉장히 큰 성장이 가능한 이런 분야는 지분 투자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이 미국에서 개발이 되는데요. 지금 현재 바이오테크는 이 테크 분야에서 이루어졌던 실리콘밸리에서 만들어졌던 이 지분 투자 방식을 차용해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한 30년 지나고 보니까 이것도 굉장히 큰 차이가 있더라라는 게 지금의 반성적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쳐진 이것들이 좀 큰 중요한 차이인데요. 일단 신약 개발의 기술적인 위험이 근본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게 가장 크고요. 그러니까 이쪽은 테크 스타트업은 뭘 해도 제품이나 서비스는 나오긴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시장에서 이것이 먹힐 것이냐 말 것이냐가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제품은 개발하면 개발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신약 개발은 아예 개발이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근원적인 불확실성이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차이들도 같이 있습니다. 특히 정보 비대칭성도 크고요. 주식시장에서. 그 다음에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 규모가 많이 크고요. 그 다음에 이 포인트를 좀 강조하고 싶은데요. 워낙에 여기 보시면은 신약 개발 성공률이 한 10%밖에 안 되거든요. 임상시험에 들어간 신약 중에. 그래서 10개 중에 9개가 실패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는 성공을 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빨리 실패시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스타트업이 결성되고 실패하면 빨리 망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한 나라의 생태계에서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바이오 스타트업 생태계에서 창업이 활발하게 일어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빨리 정리될 수 있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그런데요. 이러한 테크와 차별성을 가지는 바이오에 대해서 어떤 파이낸싱 메커니즘이 필요하냐라는 게 오늘의 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한국이 동시에 직면한 바이오텍 스타트업 씬이 직면한 과제 요 한 장표가 오늘 큰 주제인데요. 오늘의 전체 주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바이오 기술이 가진 독특한 특성 때문에 직면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째, 위험 관리가 제일 중요하고요. 그래서 이 위험 관리는 수직적 분산과 수평적 분산의 방법이 있습니다. 수평적 분산은 VC 입장에서 포트폴리오 접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개별 스타트업은 망할 수 있지만 이걸 VC 관점으로 보면 한 10개 투자해서 한 개만 대박을 치면 되기 때문에 수평적 위험 분산이 필요하고 개별 벤처기업 관점에서는 여러 가지 어셋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죠. 이제 단일 어셋 갖고 개발할 경우에는 굉장히 위험 부담이 크다는 거죠. 위험의 수식적 분산은 이미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밸류체인 상에서 바이오텍 기업들이 후보 물질을 개발해서 라이센싱 아웃하면 빅파마들이 임상시험을 해서 상업화시키는 이런 채널들이 잘 발달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장기의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데 10년 이상의 적자 기간이 있을 수 있고 수천억 원의 개발비가 필요한데 이런 것들은 적자 상장 제도가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이제 주관사가 판단해서 상장하기 때문에 이건 오래전부터 가능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코스닥 제도를 일일이 보완해 가면서 나스닥에 가장 근접한 그런 적자 상장 제도를 지금 갖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이 어려운데요. 우리 같이 이제 죄송합니다. 우리나라 같이 IPO가 주된 엑심 루트인 경우에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상장된 기업들이 계속 망하거나 막 투자자들이 실패하거나 이렇게 되면 코스닥 상장을 좀 유보하거나 그 문호를 좁히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당연히 앞에서 벤처캐피탈 투자가 줄겠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 특히 M&A가 적기 때문에 주식시장이 잘 되는 게 필요한데 이게 다른 분야와 달리 정보 비대칭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현재 우리나라에서 아주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이런 제도들이 조금 보완되어야 된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객관적인 리포트 필요하죠. 예를 들어서 신라젠 1년 동안 몇 배 올라갈 때 코스닥 시가총액 2위까지 가는데 우리나라 증권사에서 그 리포트가 많이 안 나왔어요. 상당히 이례적인 거죠. 그래서 근데 이제 애널리스트 말을 들어보면 매도 리포트를 내면은 투자자들한테 굉장히 해코지를 당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뭐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우리 정명진 교수님 전직 잘 아실 텐데 그리고 공매도 제도도 굉장히 잘 오히려 갖춰져야 된다는 생각하고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아이디어는 전문가가 주도한 ETF 형식의 그래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담아서 위험을 분산하는 그런 형태의 투자 방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속한 실패가 중요한데요. 초기 검토를 했을 때 이게 아니다 하면 바로 엎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이거가 가능하려면 기업 지배구조가 바뀌어야 됩니다. 지금은 창업자 중심 경영이기 때문에 잘 망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미국처럼 이사회 중심 경영으로 되면 빨리 망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같이 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건 같이 가야 됩니다. 기업 지배구조하고 노동시장 유연성이 같이 돼야 빨리 실패해서 빨리 없어져야 또 거기서 나온 인력들이 다른 기업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인력풀이 항상 유동적으로 유지돼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 숙제들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요 주황색은 우리나라도 거의 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 나머지 빨간색들은 우리나라 잘 안 되는 것들입니다. 미국은 되고 있고요. 그래서 여하이 오늘의 과제는 미국이 되고 있는 이 빨간색 모델들을 우리가 가져갈 수 있겠느냐라는 거고요. 첫 번째 질문은 가져가는 게 바람직한가라는 질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가져갈 수 있는가라는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거의 이제 이거 얘기했으면 다 한 거기 때문에 빨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스턴 스타일은 사실 이게 보스턴이 아닌데요.
미국 바이오텍의 역사는 이제 제네텍에서 시작되는 거죠. 유전자 제조업 기술이 나와서 이것을 갖다가 로버트 스완슨이라고 벤처 캐피탈리스트가 함께 상업화시켰는데 결정적으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엘라이 릴리라고 하는 빅파머와 제휴를 해서 제조업 인슐린을 개발합니다. 이것이 이제 소위 말하는 조직 혁신입니다. 그러니까 제넨텍은 처음에 기술 혁신도 하면서 같이 이것을 상업화할 수 있는 조직 차원의 혁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넨텍의 이 딜 이후에 전통 제약회사와 초기 바이오텍 회사 간의 딜이 엄청나게 늘어나면서 그 제휴 모델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이제 피사로는 IP의 수익화 모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제품이 개발되지 않더라도 돈을 벌 수 있고 자본 이득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모델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리콘밸리에 있었던 건데 이거를 바이오텍에 차용했다라는 게 이제 피서너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거는 이게 바이오텍이 일반적인 제약회사로 다 인하우스로 들어간 후에도 인하우스로 됐으니까 이제 제휴가 없어야 될 것 같은데 그 후에도 더 많이 제휴가 늘어났습니다. 그 이유는 신약 개발의 생산성이 떨어졌기 때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무어의 법칙을 거꾸로 한 건데 이름의 법칙이라고 신약 개발비 10억 달러당 FDA 승인 시장이 매 9년마다 절반으로 줄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빅파마들이 굉장히 다급하게 문제가 생기니까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아웃소싱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좋은 후보 물질이 있으면 인라이센싱하고 M&A 하거나 이렇게 해서 네트워크 파마 모델이 아주 정착이 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은 성과를 보시면 이 파란색만 파마에서 인하우스에서 개발한 거고 나머지는 다 밖에서 갖고 들어오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말로 하는 오픈 이노베이션이 굉장히 활성화된 거죠. 그래서 조립 시점에 이렇게 이제 신약 개발의 분업 구조가 정착되면서 완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직적 위험 분산이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그러니까 회사들은 각자 자기 먹고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전체 생태계로 보니까 이렇게 깔끔한 아름다운 분업 구조가 정착이 된 거죠. 또 이게 국경을 넘어서 글로벌로 네트워크가 되면서 바로 우리나라 같은 후발 국가에게도 기회가 온 거죠. 무슨 얘기냐면 이게 그거 다 임상시험까지 하려면 1조에서 2조 정도 되는데 우리나라는 이 앞부분만 해도 된다는 거죠. 앞부분만 해도 잘만 좋은 물질만 개발하면 매출의 뭐 15%, 20%까지도 벌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현대자동차의 영업이익률이 한 9% 정도, 10%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갤럭시 폰이 한 15%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조업 평균 영업이익률이 한 3% 되거든요. 근데 이거는 후보물질 합성해서 한 1상 정도까지 한 다음에 넘기면 개발비 다 뽑고 러닝 마일스톤 받고 그다음에 그 세일즈에 대한 로열티를 한 15% 받기 때문에 엄청나게 좋은 비즈니스 모델이 되는 거죠. 그만큼 이제 빅파마들이 연구개발 생산성 문제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바이오 기술의 특성이 제기하는 어떤 문제를 이렇게 해결 과제가 제시된 것을 미국의 생태계가 해결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VC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는데요. VC는 이제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뭐 1940년대부터 시작이 됐고요.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일들은 다 70년대에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유한 책임조합 형태가 정착이 되고 퇴직소득보장법에서 신중한 투자 규칙이 이제 완화되면서 여기 연금 자본이 이게 VC로 들어오는 것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요거 요약을 보시면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VC의 초기 역사는 지금의 현대적인 VC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갖기 위해서 조직적 실험이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ARD에서 초기 실험이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요. 도입이 됐고 SBIC는 실패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또 시사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런 것들이 경험이 돼서 현대적인 유한조합 구조가 LLC 구조가 정착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까지 얘기하면 VC가 우리나라 똑같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 다음부터 말씀드리는 게 중요한데요. 이게 기업 거버넌스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는 이제 재벌 중심의 총수 자본주의로 이렇게 발전되어 왔기 때문에 그 상태에서 VC는 상당히 지원 역할에 한계 머물러 있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주주 자본주의이기 때문에 VC가 지분을 가지고 직접 경영에 개입하는 구조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게 이제 평균적인 투자 라운드마다 지분이 바뀌는 구조인데요. 두 번째 라운드 가면 이제 투자자들의 지분이
창업자 지분보다 커지고요. 세 번째 라운드가 되면 50%를 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그대로 유효하게 돼서 이 사회를 장악하고 경영 지배를 하게 되는 거죠, 사실상. 그래서 우리가 최근에 뭐 샘 알트만 CEO가 쫓겨나는 것을 보듯이 아주 극단적인 경우에는 CEO를 바꾸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과 우리나라의 가장 큰 차이는 스타트업이 이사회 중심 경영을 한다는 겁니다. 적어도 VC 투자를 받은 기업들은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사회가 내부 경영진 한 명 정도 들어오고요. 나머지는 다 외부 이사로 채워지는데 VC가 다 차지하고 마지막으로 업계의 명망가 한 분이 들어와서 독립사회이사를 자리를 채워서 보통 5석이면 한 명, 그다음에 3명, 한 명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이사회에서 모든 의사결정을 하고 그래서 분기별로 하루 종일 8시간씩 의사를 한다고 합니다. 요거는 이제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창업된 7천여 개의 미국 스타트업 이사를 조사한 건데요. 여기 보시면 방금 말씀드린 그 의석 분포가 나오고요. 요게 이제 컨트롤의 변화입니다. 요게 이제 빨간색이 VC 컨트롤인데 페이지가 그러니까 라운드가 넘어가면서 VC 컨트롤로 다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라운드 지날 때까지는 그래도 창업자 지배가 주로 이루어지지만 두 번째 라운드, 세 번째 라운드 지나면서는 VC 지배가 더 강화된다는 거고요. 단서는 이제 최근에 올수록 이런 경향이 좀 약화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지표가 창업자가 CEO인 경우를 그걸 교체하는 트렌드가 있는데요. 이렇게 단계가 지날 때마다 교체를 많이 하게 되는데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최근에 연구에 의하면 선생님 좀 마이크를 호스트께서 꺼주시면 질문 행정실에서 뮤트를 해줘요. 예. 네. 오케이. 예. 그래서 2000년대 중반 이후 그러니까 금융위기 전후로 해서 트렌드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여러분 투자의 진화라는 책 두꺼운 책 나왔는데 그걸 보시면 아주 생생하게 잘 나오는데요. 그 미국도 VC 산업이 굉장히 그 여러 가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많이 변해왔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까지는 VC가 투자를 하면 창업자 CEO를 교체하는 게 일반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그 주된 목적은 IPO 때 로드쇼를 하는 과정에서 투자자들이 어리숙한 그 창업자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IPO 하기 직전에 대기업 출신의 말쑥한 양복을 입은 CEO를 초빙하는 게 대세적인 트렌드였는데 이게 2000년대 중반 이후로 더 지나가면서 창업자 출신의 VC가 들어오고 그러면서 창업자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다고 합니다. 창업자를 그 굉장히 소중한 자산으로 인식하고 우리들이 했듯이 이 사람들도 성공한 창업자가 될 수 있다라고 보고 그렇게 바뀌었다고 하고요. 점점 더 또 VC 자금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렇게 팀의 규정이 바뀐 것도 있고요. 그렇지만 이제 바이오텍 경우에는 조금 다른데요.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인 트렌드인데 특히 이제 테크 쪽, IT 쪽은 이런 것이 강하고요. 근데 바이오 쪽은 교수 창업이 많기 때문에 여전히 VC가 주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VC가 어떻게까지 주도하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기획을 VC가 해서 창업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교수가 창업할 의사가 없는데 VC가 먼저 접촉해서 기획을 하고 창업하는 경우가 있다는 겁니다. 많지는 않지만 그걸 전문으로 하는 VC들이 꽤 있다는 거죠. 그래서 또 마침 이것이 미국 대학의 교수 창업 규정과 잘 맞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해 상충 그 규정하고 성실 의무 상충 문제를 엄격하게 다루면서 한마디로 얘기하면 미국의 교수님들은 창업을 하게 되면 CEO를 못 맡게 되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CEO를 맡기는 경우에도 일주일 하루만 허용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상 CEO를 안 하는 게 대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교수가 창업을 하게 되면 파운더라는 직함만 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 자문 역할만 합니다. 그리고 지분은 소수만 갖고 자기 돈은 들어가지 않고 VC가 다 돈을 대서 전체 다수 지분을 가져가면서 직접 이끌어 간다는 거죠. 그리고 경영자를 초빙해 오고요. 그때 같이 함께하는 경영자를 엔트레프러니어인 레지던스로 해서 이제 상주 기업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스태포드 창업 규정에 대표적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에 대한 자문 역할만 담당하고 경영상의 책임을 지는 C레벨의
상근 임직원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큰 전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역할 범위는 이렇게 주로 컨설턴트나 이사나 자문위원이 되고요. 이쪽은 다 C레벨은 다 굉장히 드물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교수 창업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건 이제 병원에 소속된 교수들인데요. 주노테라피우틱스라고 CAR-T라고 하는 그 면역 항암제로서 굉장히 핫한 분야가 있습니다. 이 초기 경쟁한 기업체가 3개의 기업인데요. 노바티스라고 하는 제약회사하고 카이트 파마라고 하는 벤처기업하고 이 주노테라피우틱스라고 하는 스타트업이 있는데요. 주노테라피우틱스가 아치 벤처 펀드라고 하는 벤처 캐피탈이 주도한 기획 창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불과 4년 만에 5억 불 정도를 투자를 받아서 90억 불에 매각해서 15배의 자본이득을 취한 사례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지분 구조가 나오는데 IPO를 위해서 그 증권감독위원회에 제출한 그 자료 보면 이게 VC와 요분이 이 투자를 주도한 아키벤처스의 대표입니다. 대표인데 개인 지분이 또 있어요. 자기 회사 지분만큼이나 개인 지분을 같이 넣어서 전체를 하면 요거 한 65% 되고요. 병원, 기술을 이전한 병원이 한 5%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창업자가 아닌 경영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VC가 모셔온 경영진들이죠. 그러니까 요게 이런 구조가 미국 이 바이오텍 그러니까 VC가 주도한 바이오텍의 전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이언티픽 파운더들도 제가 보기엔 지분을 받았을 것 같은데요. 그게 이 병원을 통해서 간 건지 아니면 너무 작아서 안 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여기 나오지 않습니다. 요지는 사이언티픽 파운더들이 자기 돈도 안 들어가지만 지분도 굉장히 적게 받는다는 거죠. 그런데 적게 받더라도 이게 지금 10조에 팔렸기 때문에 이 병원 같은 경우는 한 5천억 정도 번 거죠. 4년 만에. 이렇게 될 이게 이제 전형적인 구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건 여러분 잘 아시는 모더나 사례고요. 그 다음에 컨스텔레이션 파마스티컬도 미국의 이제 서드락 벤처라고 하는 그 VC가 가장 이런 그 기획 창업을 잘하는 대표적인 벤처 캐피탈인데 그 중에 한 사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2015년에 이제 이분을 인터뷰할 기회가 있어서 잘 들었는데요. 하여간 이런 구조, 그러니까 바이오텍에서는 특히 교수 창업에서는 굉장히 잘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국 스타일인데요. 요거는 이제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건 자료만 보셔도 되기 때문에 한국 벤처 캐피탈이 성장한 과정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렇게 이 표로 볼 수가 있겠는데요. VC가 산업이 성립하기 위해서 벤처 캐피탈이 필요하고 장기 자금원이 필요하고 벤처 기업이 필요하고 회수 시장이 필요한데 이렇게 태동기에 이 벤처 캐피탈이 생기고 벤처 기업이 전환기에 많이 생기고 회수 시장도 이때 생기고요. 마지막으로 모태 펀드가 생기면서 장기 자금이 생겨서 우리나라가 이제 벤처 캐피탈 생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각 시기별로 특징을 요약한 것이고요. 그래서 재밌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코스닥도 적자 상장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미국은 그냥 제도 규제 없이 그러니까 주관사가 판단해서 할수록 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리스트이기 때문에 일일이 이제 하나씩 특례 제도를 하나씩 애드해가는 형태로 이 적자 상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요걸 한번 갖고 왔는데요. 우리나라의 특징은 위험 관리가 부족한 생태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라이센스 아웃하는 그런 모델은 우리가 그러니까 수직적 위험 관리는 되는데 수평적 위험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 어셋이나 어셋이 많지 않은 이 벤처 기업들이 그걸 가지고 삼상까지 했다가 도전했다가 실패하면 너무너무 큰 데미지를 맞게 되는 거죠. 이런 기업들이 신뢰도는 조금 문제가 있는 기업입니다만 헬릭스미스나 제넥신 같은 기업들은 우리가 존경하는 교수님들이 하셨던 기업들이라서 굉장히 안타까운 사례인데요. 미국과 큰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 같은 시스템이었으면 이렇게 가지 않을 가능성이 컸죠. 왜냐하면 VC가 이사회 경영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실패할 때까지 놓지 않고 중간에 어떤 수를 썼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걸 두 개를 비교해 보면 한국과 비교를 이렇게
VC 설립 규제부터 자금 조달, 투자 회수까지 다 차이가 나는데요. 규제만 말씀드리면 미국은 VC 규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점이 투자자 보호 관점이기 때문에 미국은 이 VC가 프라이빗 에퀴티의 하나로 분류가 돼서 프라이빗 에퀴티는 자기 보호가 가능한 전문적인 투자자들이 돈을 모아서 하는 거니까 정부가 그것을 관여할 필요가 없다라고 보고 규제를 최소화하고 있고요. 오직 공모 펀드만 규제를 하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는 그런 관점에서 보지 않고 어떤 관점에서 보냐면 창업자를 보호하는 관점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래서 미국은 투자자 보호 관점이고 우리나라는 창업자 보호 관점에서 창투사가 창업자에게 갑질하거나 창업자를 괴롭히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게 관점이 그 법의 주된 관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요약하면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한국은 대부분 주식회사인 VC가 모태펀드와 정책자금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벤처 펀드에 기업에 투자하고 소극적으로 모니터하다가 이런 방식으로 자금을 회수한다. 주로 상장을 통해서 회수한다는 거죠. 여기에 비해서 미국은 유한책임회사 LLC인 VC가 주로 연기금에서 자금을 조달해서 벤처기업에 투자하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에 적극 개입하다가 나스닥에 상장하거나 M&A를 통해서 자금을 회수한다. 그러니까 굉장히 같은 벤처 캐피탈이지만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LLC 같은 경우도 이게 꼭 필요한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보시면은 우리나라 주식회사에서 VC가 심사역을 해서 이제 투자 결정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여기서 이사회에 가다 하더라도 이분이 파트너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인사이동이 되면 이 펀드 담당자가 바뀌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미국에서 상상할 수 없는 얘기죠. 그래서 미국은 펀드가 투자하면서 사실상 그 펀드를 관리하는 파트너, 개인이 투자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LLC가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사회 경영과 LLC 구조는 굉장히 맞닿아 있습니다.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사회 경영에 VC가 참여하려면 구조가 LLC여야 된다는 거죠. 이거 그러니까 주식회사로도 가능은 하지만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법인 형태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설명드린 거고요. 경영 참여에 대해서 말씀을 요거 조금 정리한 겁니다. 음,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법으로 이렇게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제한하고 있어서 아예 경영지배 목적 투자를 잘 못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코스닥 상장 시 대주주 지분을 20% 이상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기업관 자체가 기업은 주주의 것이 아니고 창업자의 것이다 이렇게 인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업자의 지분이 어느 정도 있어야 경영의 안정성이 있다고 보고 문제 삼지 않고요. 창업자의 지분이 20% 아래로 들어가 있으면 경영 안정성을 위한 별도의 서류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보통 투자자들의 락업 조항들을 다 걸어서 제출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것이 굉장히 불확실성의 변수가 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이 처음부터 대주주 지분 20% 이상 유지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이런 이해관계인 조항 같은 것들이 미국에서는 전혀 없는 조항인데요. 여기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저기 대기업으로 치면 동일인 조항입니다. 동일인 조항. 공정거래법상에. 그래서 어떤 큰 무슨 안 좋은 일이 생겼을 때 창업자가 연대 책임을 지도록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창업자 주도의 기업 거버넌스를 가지고 전제를 하고 있고 거기에 맞게 다 법이 다 짜여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한국의 VC 제도는 일본과 더 유사하고요. 일본은 법에 이렇게 딱 못 박겠습니다. 투자 목적은 자금 공급이다. 우리나라랑 굉장히 비슷하죠. VC의 역할체가 잘 드러나는 것은 교수 창업 모델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이제 바이오텍 같은 경우는 이제 IT와 달리 교수 창업이 많거든요. 왜냐하면 박사 받고 한참 연구를 해야 좋은 창업 아이템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교수 창업 모델이 있는데 우리나라는 요거만 갖고 있습니다. 요거만. 창업자인 교수가 대주주가 되고 직접 리스크 테이크를 하고 CEO나 CTO를 맡게 되죠. 이걸 위해서 휴직이나 겸직 제도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교수직에 영향을 받죠. 그래서 한 과에 뭐 카이스트 생명공학과에 30명이 교수님이 계시면 아마 한 학기에 같이 창업 휴직을 하려면 글쎄요 티오가 몇 명이나 날지 모르겠습니다. 뭐 10명 날 수는 없겠죠. 예를 들면 그래서 또 연쇄 창업할 수도 없고요. 이런 것이 확대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제 미국은 여기도 가능하지만 이것도 가능하다는 거죠. 벤처 캐피탈이 대주주가 되면서 창업자는 소수 지분만 가지고 리스크 테이킹을 벤처가 캐피탈이 합니다. 그래서
창업자는 파운드 앤 어드바이저만 하게 되어 있고요. 비상임직으로서 일주일에 하루만 활동이 허용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육과 연구에 지장이 없고 밥 랭어 교수처럼 여러 번 창업할 수 있는 시리얼 엔터프라이즈도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어느 쪽이 좋으냐는 쉽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역사를 봐서는 성과를 봐서는 미국이 좋을 것 같은데요. 또 이쪽을 잘 이용하는 한국 기회들 잘 이용한 교수님도 계시거든요. 카이스트만 해도 지금 5번 창업하신 교수님이 계시죠. 그중에 3번은 엑시스를 이미 하셨고. 그래서 우리나라적인 상황을 살려서 하는 것도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일말의 희망이 있는데 하여간 이건 오늘 토론을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미국은 이렇게 되는 배경에는 교수님들의 대우 차이도 있는 것 같아요. 거기는 이제 아마 연봉이 자유롭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연봉 책정이 높게 된 공대 교수님을 모셔왔는데 이분이 가르치지는 않고 연구도 안 하고 창업을 한다. 그러면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교수 본연의 역할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은 만약에 미국의 모델이 좋다고 가정한다 하더라도 옮기기가 굉장히 어려운 법적 제약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VC와 상장 제도 자체가 창업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인데요. 그러니까 VC가 주도해서 창업을 할 때 경영자를 맡아줄 사람이 풀이 없습니다. 이거는 이제 역사가 쌓여야 되는 건데 우리나라는 아직 생태계 역사가 짧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전수는 다 겪고 엑시트를 하고 대기업에도 근무해보고 이런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진 40대 후반, 50대 초반 정도의 경영자 이런 사람들이 많아야 이게 미국식 모델을 갈 수 있는데 많이 없다는 거죠. 요즘 조금씩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하고요. 어, 그래서 미국의 창업 모델은 이렇게 3가지가 나올 수 있는데 대체적으로 이쪽 3번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VC가 투자를 할수록. 그리고 우리나라는 이제 현실적인 대안들은 보면 지금 제도가 이겁니다. 1번 모델인데 유지할 수밖에 없고요. 지금 1.5 세대 모델로 2번 모델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수 창업자가 기술을 제공하고 기업 출신의 경영자가 경영을 담당하는 거죠. 그러면 경영 전문성과 기술 전문성이 다 있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VC가 자금 투자하기가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이거는 이제 뭐 대안으로서 이제 꿈꾸는 건데요. 우리나라의 각 대학마다 지주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실질적인 경영 역량이 있는 분들을 모셔오면 교수님들의 기술을 가져가지고 예, 투자를 받아서 이런 창업 전문 조직이 주도하는 그런 기획 창업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적으로 가려면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LLC 구조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파트너의 책임 투자가 필요하고 경영집의 목적 투자를 제한하는 창업진흥법을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VC 입장에서 수평적 분산을 통해서 그 위험을 분산시키는 거죠. 위험을 관리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바이오 산업은 주체가 창업자이면서 동시에 VC가 돼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창업자 한 명이 기업 하나를 가지고 하면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그런 기업들을 여러 기업을 가진 VC 차원에서 혹은 생태계 차원에서 위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제도를 구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다음에 이사회 중심 경영이 들어와야 되고요. 이걸 위해서는 사법이 개정돼야 되고 여기 이제 주주자본주의와 관련된 이슈가 많습니다. 지금 많이 나오는 코리아 디스카운트 얘기, 그다음에 PBR 밸류업 얘기 이런 것이 다 관련되죠. 아마 이게 되면은 스타트업 씬이 변하기 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많이 변하겠죠. 그래서 이거는 사법 개정이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바이오텍과 관련된 이런 조항들이 많이 개선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바이오 전문 ETF는 모르겠습니다.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한번 제가 아이디어를 내본 거고요. 그다음에 노동시장 유연성이 같이 따라오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해고 권한을 확대하면 고용이 불안정해지겠지만 지금 이미 사실상 이미 고용이 불안한 시대가 됐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하면 고용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너무 빨리 마친 거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예. 이 정도로 하고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예, 김석관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선 저 큰 박수로 오늘 프레젠테이션 해주신 김석관 박사님 감사를 표게